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. 네. 우리는 목표는 높게 세울 수 있지만 네. 누구나 네. 그러나 이 행동을 10배 더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. 네. 그래서 이 행동까지 10배 더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. 네. 이런 뜻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10배의 법칙이 9배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네. 생각을 완전히 확장시켜가지고 네.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한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뭐 각오한 수준의 10배 이상의 고생도 해야 될 것이다.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. 오늘은 10배 법칙이라는 책입니다. 10배의 법칙. 10배의 법칙이라는 거를 딱 들으면은 투자나 재테크 같은 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들거든요. 보통 이제 내가 한 10배 벌고 싶다.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이 책은 그런 거는 아니죠. 네, 그런 건 아니고 성공을 하고 목표를 달성하려면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되는가. 근데 그런 거 하려면은 어떤 목표를 달성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하는지 어떤 독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그 류의 책들이 많이 있지만 이 책은 조금 그래도 좀 보기가 좀 좋았던 게 제 스타일입니다. 좀 독하게 얘기하는 거. 그렇죠. 중간에만 나오거든요. 그 뭐 피해자처럼 살지 말라 뭐 이렇게 뭐 나오는데 저자가 굳이 써놨습니다. 원래는 이 제목이 아니다. 더 센. 이렇게 살지 말라. 맞아요. 뭐 그렇게 해놨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살짝 뭐 줄였다 정도로 그 뭔가 이 저자가 약간 좀 세게 얘기하는 그런 거여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도 좀 받을 수 있는 책인데 전체적으로 이거 평점 한 얼마 정도? 저는 한 4.4점 정도로 생각하고 4.4 있습니다. 정도. 네. 왜요? 자기계발서 많이 읽은 분들은 좀 익숙할 수 있는 내용인데 좀 뭔가 내가 한번 정신을 한번 깨야겠다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아주 유효한 책이에요. 특히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좀 좋을 것 같은 게 우리 구독자분들은 좀 약간 성향이 좀 이상해가지고 욕해주는 거 좋아하고 혼내주는 거 좋아하거든요. 그래요?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가끔씩 뭐 행사 같은 데서 이렇게 책에 이렇게 사인하면은 뭐 이렇게 써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. 그럼 거기다가 혼내주세요. 누구누구야 정신 차려 뭐 이렇게 좀 제발 적어주세요. 뭐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세요. 알겠습니다. 그런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책이지 않을까 생각 들고. 앞으로도 센 내용을 자주 가져올게요. 그리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한 4점대 중반 이상은 줄 수 있지 않을까. 기본적으로 잘 읽히고 잘 익혀요. 심플하고 그다음에 좀 명확하게 좀 이렇게 제시해 주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괜찮은 책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. 이 저자 소개도 좀 해주십시오. 이분은 미국에서 1958년에 태어났고 그리고 원래는 막 마약 중독자였다가 막 무슨 정신병도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수천억 대의 자산가가 된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뭐 사업 같은 걸 막 여러 개 했다 뭐 이런 것도 나오던데 뭔가 그 아무래도 이제 사업가를 하면서 뭐 여러 가지 고생들을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런 것들을 경험을 이제 바탕으로 내 성공하려면은 이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되게 좀 단순화해가지고 설명해주는 그런 책인 것 같습니다. 그랜트 카돈이라는 분인데 이분 그 유튜브 영상이 몇 개 있거든요. 근데 그분 영상 보면은 되게 무섭게 생겼어요. 그리고 굉장히 카리스마 있고 이게 무슨 말을 할 때 되게 세게 말하더라고요. 그게 책에 고스란히 반영돼 있습니다. 책의 번역을 잘하신 것 같아요. 뭔가 그 소위 말하는 이제 자기계발서가 두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? 너는 할 수 있어. 행복하게 잘 될 거야. 그리고 너 우쭈쭈 이런 표현이 하나가 있고 한 분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러면서 막 혼나 너 정신 똑바로 차려 너 이대로 안 돼. 막 이런 류가 있는데 여기는 약간 그 후자 두 번째에 좀 가까운 그런 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 10배 법칙 하면은 이제 단어 자체는 뭐 되게 단순한 건데 이거를 좀 해석을 좀 해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10배 법칙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. 이게 처음에는 저도 뭐 10배 뭐 수익을 내라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10배 더 원대하게 생각하고 10배 더 많은 행동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뭐 교육이나 어떤 뭐 재능, 뭐 행운 이런 거랑 상관없고 오로지 훈련을 통해서 쟁취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. 그러면 9배는 안 됩니까? 9배도 아마 될 거예요. 9.5, 8.5도 가능하다. 그러니까 이게 10배의 법칙이 9배는 안 된다 이게 아니고 생각을 완전히 확장시켜가지고 너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느낌의 어떤 목표를 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내가 한계를 짓지 말라. 이런 의미로 이제 10배 법칙이라고 하신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10배
10배 그게 그 중의적인 의미더라고요. 이게 그냥 목표만 10배를 세워라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자산이 지금 뭐 3억 있으면 네. 뭐 나는 5억 부자가 될 거야. 이게 아니라 50억 부자가 될 거야. 네. 그렇게 목표를 세우라는 것도 있지만 그 다른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? 그 행동도 10배를 더해라. 맞아요. 저는 그 부분이 좀 되게 와닿았고. 진짜 와닿았어요. 네. 네, 이게 우리는 목표는 높게 세울 수 있지만 네. 누구나 네. 그러나 이 행동을 10배 더 하는 거는 쉽지 않거든요. 네. 네, 그래서 이 행동까지 10배 더 한다면 이거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. 네, 네. 이런 뜻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그 10배가 제가 느끼기로는 총 3가지였는데 목표를 우선 10배 이상 세워가지고 되게 높은 목표를 추구를 해야 내가 이제 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. 네. 그다음에 그 동력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한 10배 이상의 노력을 해야 된다. 그러니까 남들 하는 거 수준으로 하지 말고 훨씬 세게 해야 된다. 그리고 내가 어떤 무언가 목표를 달성하려면은 내가 어떤 뭐 생각한 뭐 각오한 수준의 10배 이상의 고생도 해야 될 것이다. 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받아들였거든요. 네, 그래서 저도 제가 뭐 10배 남들보다 더 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해 보면은 그 새벽 기상 4시 반 기상을 한 13년 정도 했거든요. 네. 그래서 1년 하신 분들보다는 한 10배는 더 한 것 같다. 네,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뭔가 그 저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조금 더 잘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성공이 되고 막 이렇게는 저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아닌 것 같아요. 뭔가 치열하게 무언가를 한번 했었을 때 성공이라는 걸 좀 겪은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 더 한번 해볼까 정도 수준으로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를 역설적으로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 얘기도 나오더라고요. 성공이 중요한 이유. 네. 그래서 성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다. 막 이렇게 이분이 좀 세게 얘기해. 네. 뭐 성공이 중요하지 않고 성공은 뭐 과정일 뿐 뭐 크게 뭐 의미 부여하지 마세요 하는 애들 정신 똑바로 차려라. 막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저도 맞는 것 같아요. 그 성공이라는 게 마치 폄하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좀 어떻게 보면 무시될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이렇게 뭐 돈만 바라보는 것 같은 인생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성공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뭐 지혜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나를 그 내적 성장이 더 크게 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단순히 성공이라는 게 돈이라는 것과는 좀 별개인 것 같아요. 그 성공은 행복도 따라오고 어떤 내 정신적 어떤 시간적 여유도 따라오기 때문에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의 전부를 얘기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책에서 좀 관통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성공은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의무다. 성공은 의무이기 때문에 무조건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목표를 더 높게 세워야 되고 그리고 성공해서 행복한 길로 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라 라는 거를 이제 계속 강조를 합니다. 그러니까 나는 성공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점점 포기하고 인생이 망가지는 길로 가는 것이고 성공을 추구하고 치열하게 살면 점점 더 좋아진다. 약간 이렇게 약간 단순화해서 이분법 둘 중에 뭐 선택할래? 라는 식의 어떤 내용들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이게 그래서 이 첫 장에 바로 팩트를 날려버리지 않습니까? 그냥 바로 어퍼컷 날리는데. 네. 이분이 하신 말씀이 내게 일을 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거나 뭔가를 잘 모르는 사람이다. 네,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적극 동의하죠. 네, 회사에서도 뭐 그만해도 돼 이런 말을 워낙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하지만 아니야, 그건 아니야라고 저는 말은 사실 못했어요. 근데 그래 너무 욕심쟁이처럼 보일까봐. 그렇지만 저는 그 친구가 뭔가를 좀 모르는 것 같다라는 내면의 어떤 생각은 있었습니다. 아니 근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게 일이라는 거는 사실 어느 정도 하다가 멈춰야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? 근데 끝도 없이 달리다 보면은 어찌 보면 일만 하다가 죽는 삶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건 아닌 건가요? 그런 걱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을 때 제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해야 돼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야 이거는 지금 하면 안 돼. 도망가야 돼. 그런 류의 그런 거라서. 맞아요. 그리고 이제 또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그 워라밸 같은 것들도 이제 좋지 않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성공을 막 열심히 달려간 다음에 나중에 뭐 쉴 수는 있겠지만 성공을 하려고 노력 조금 하면서 쉬기도 쉬어가면서 아주 극렬한 어떤 그 삶의 변화를 일으키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문제다. 약간 그런 거를 이제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그래서 하고. 주변에서 좀 쉬라고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쉼이란 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자는 게 쉬는 거였어요. 자는 거. 그래서 잘 때 그냥 쉬는 거니까 저는 뭐 그 자지 않는 시간에는 뭐든지 뭐 해도 상관없는
거죠. 네. 그렇죠. 사실 그게 저 이해가 되는 게 제가 그 캠핑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?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. 한번 해보려고 했었거든요. 네. 근데 캠핑 한번 갔다 오면 엄청 피곤하지 않습니까? 엄청 피곤하죠. 완전 어찌 보면 이게 사서 고생 같은 거잖아요. 굳이 집을 놔두고 이 냉장고랑 뭐 이런 거 다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서 굳이 그 노숙을 네. 하고 오는 거지 않습니까? 어찌 보면. 근데 그게 이제 누군가한테는 힐링일 수도 있지만 맞아. 네. 어찌 보면 그냥 아주 단순히요. 제가 그 뭐 한 200만 명 넘어가는 캠퍼분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. 그것도 고된 일이거든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게 그 워라밸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쉰다는 게 진짜로 그냥 잠만 자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니고 네. 워라밸의 그 라이프를 네. 보통 어디 놀러 가거나 맞아. 어딘가 외부에 나가서 무언가를 또 행위를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거가 정말 쉬는 건지 이것도 한번 생각은 좀 해봐야 됩니다. 네, 그래서 그런 식으로 뭔가 일을 확실히 해서 성공을 한 다음에 나중에 쉬어라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뭐 건강 때문에 일을 줄여라 뭐 그런 말은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들으시는 그거는 들어요. 그건 듣습니까? 네. 근데 뭐 나는 아직 괜찮은데 주변에서 뭐 그만해도 된다. 네. 뭐 이러면은 그런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하고 있어요. 그러면은 친구가 의사인데 야, 너 일 좀 줄여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? 저를 진단하고 나서 좀 줄이라고 하면 저는 줄일 것 같은데 네. 아니면은 안 줄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건강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는 네. 최대한 노력을 해라 네. 이렇게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이 성공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초반에 나오는데 이 거꾸로 성공은 제로섬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? 네. 근데 저도 그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있어요. 이 돈이라는 것은 무한하기 때문에 네. 저는 이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고 보고 예를 들면 그냥 그 뭐 바닷물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. 네. 그냥 바닷물 가서 아무리 이렇게 바가지로 퍼올려도 네. 그 이게 그대로잖아요. 네. 네. 그런 거가 저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다른 한 명이 성공한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실패하는 그런 어떤 게임은 아닌 것 같습니다. 네.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소위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레드오션이라는 표현 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레드오션이라는 표현은 어찌 보면은 해도 안 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는 의미일 수도 있잖아요. 네. 근데 뭐 많은 곳에서 다 레드오션이라고 말하는 부분들에서도 그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거기서 성공하는 새로운 어떤 성공한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거는 맞아요. 계속 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게 뭔가 제로섬이라면 절대 성공하면 안 되잖아요. 맞아요. 누가 망해야지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사실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저 사람도 잘하고 나는 또 나대로 새로운 걸 잘하면 그냥 점점 파이가 늘어나는 게 더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이제 그런 거가 있죠. 제로섬이 보통 그 주식 투자나 뭐 이런 데서 많이 나오잖아요. 네. 특히 투자에서도 내가 사고 상대는 팔고 근데 누가 오르면 누구는 벌고 누구는 손해보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분들도 많은데 이 인생이라는 성공에서는 사실 제로섬보다는 그냥 파이가 점점 커지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 또 작가님이시니까 네. 사실 작가 시장 어떤 그 책 도서 시장도 어찌 보면 포화 상태였을 거 아닙니까? 완전 포화죠. 네. 완전 포화죠. 네. 근데 거기서도 또 나름 성공하려고 하고 노력하면 또 자리가 또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? 맞아요. 그냥 10배 더 하면 됩니다. 네. 10배 더 많이 쓰고 네. 거기서 또 좋은 내용을 이렇게 쫙 뽑아서 네. 이렇게 책으로 딱 만들면은 되게 좋은 책이 만들어지거든요. 네. 그러니까 그 성공의 어떤 그 기준은 레드오션이냐 아니냐, 제로섬이냐 아니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하느냐, 그리고 내가 얼마나 목표를 원대하게 잡느냐 네. 뭐 이런 걸로 갈라진다라고 네.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책에서 그 부분이 나와요. 한계 긋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. 네. 그러니까 뭘 말만 하면 안 될 거야. 뭐 너가 어떻게 해? 막 너 안 돼. 나도 안 되지 하면서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. 맞아요. 주변에 그런 분들 좀 많으셨습니까? 되게 많죠. 그냥 뭐 우리가 일단 무슨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전에 네. 뭐 이렇게 여기는 경쟁사가 얼마에 들어오니까 우리는 이미 끝났어. 이래서 그냥 대충 서류 제출하고 그냥 떨어지고 막 그러거든요.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좀 싫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우리 최소 마진이 얼마인지 다 계산해보고 네. 우리가 안 되더라도 진짜 2등까지는 해보자 그 입찰에서. 그래서 이런 서류들을 최대한 꼼꼼하게 검토한 다음에 했는데 네. 거기서 왜인지 좀 이렇게 서류 제출이 뭐 잘못됐다든지 해가지고 우리가 수주가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. 네. 네. 그래서 이런 업무에 관련된 일에서도 한계를 긋는 사람들이 꽤 많긴 해요. 근데 그게 귀찮아서인지 네. 아니면은 진짜 그렇게
그렇게 느껴서인지 그거는 좀 생각해봐야 됩니다. 그것도 그렇고 이제 뭔가 그 한계극기라는 거를 일상화가 된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뭘 해도 안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약간 부정적인 그런 분들도 좀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어찌 보면 그게 당연한 것 같기도 합니다. 맞아요. 이게 인간이 옛날에 그 원시 시대부터 살 때 사실 위험하잖아요. 요즘에는 그냥 그 편의점 가면 먹을 것도 막 팔지만 예전에는 먹으려면은 죽창 들고 나가야 되지 않았습니까? 돌도끼 들고 나가가지고 맘모스랑 싸우든지 뭐 사슴이랑 싸워야 되는데 너무 위험하잖아요, 사실. 그러니까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. 가능하면 가만히 있을 수 있으면 있는 게 좋다라는 게 약간 우리 DNA에 많이 남아 있지 않나. 그래서 뭔가 시도하고 도전해서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것 자체를 불안해하는 것이 어찌 보면 뭐 당연한 것 같기도 한데 이제 그거를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좀 깨고 내가 바꿔야 된다라고 또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저도 많이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. 이게 모든 원인을 이제 남한테 찾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모든 원인은 나한테 있다. 요 얘기 좀 해주십시오. 이거 진짜 중요한데 이 주변에서 어떤 나는 피해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되게 많이 봤거든요. 나는 이런 시대에 태어났으니까 정말 시대를 잘못 만났고 근데 우리 부모님은 부자가 아니니까 난 또 이렇고 나는 뭐 잘생기지 않았고 나는 원래 운이 없고 이렇게 막 내 환경 탓, 내 주변 탓을 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아지고 있어요.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보거든요. 그래서 저처럼 키가 커도 농구를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무리 잘생겨도 뭐 이렇게 배우에서 성공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무리 금수저로 태어나도 뭐 사업 다 말아먹는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책임 다 나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 특히 이제 요즘에는 이제 시대 탓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조선 시대 임진왜란 직전에 태어난 그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? 그리고 또 제 할아버지 세대, 할머니 세대는 또 6.25 세대이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제 바로 뭐 앞 세대나 뭐 선배 세대 정도, 그러니까 뭐 한 5학년에서 한 10학년 정도 학번 정도 차이 나는 분들 정도만 막 비교를 막 해서 나보다 무조건 좋은 조건인 것만 비교하는데 사실 시대라는 건 나보다 더 안 좋은 시대들도 있지 않습니까? 맞아요. 훨씬 많죠. 그래서 요즘에 그 제가 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 태어나기만 하면 전 지구적으로는 상위 10%. 맞아요. 상위 10%.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것만 해도 정말 다행이다. 라고 이제 좀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건데 아니다.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건 당연한 거고 여기서 더 높고 뭐 좀 차이 나는 거 이런 것만 보면은 너무 우울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자체를 지금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. 맞아요. 제가 캄보디아를 한번 출장 갔었는데 그 수도 주변, 그 프놈펜 주변 외에는 전부 다 비포장도로예요. 그리고 막 사람들이 소 타고 다니고 아직도 그리고 그 우리나라 어떤 봉고차가 있는데 거기에 한 20명이 타 있는 거예요.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무슨 태권도 학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나라의 옛날 봉고차가 거기서는 아직도 택시로 쓰이고 있고 또 오토바이를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데 거기에 또 우편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보니까 이거 굉장히 다 오래된 그런 오토바이들을 그 사람들은 되게 소중하게 타고 다니고 있는 거죠. 그래서 되게 위생도 안 좋고 그 평균 수명도 짧아요. 그래서 한 60대만 되면은 굉장히 노령화가 되고 그래서 그런 걸 비교해 보면은 저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제 내가 뭐 지금 상황만 봤을 때 내 주변하고 비교하면은 뭐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그거는 그냥 그런 일어난 일인 거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건데 이런 상황이니까 난 포기할 거야. 나는 그냥 안 할 거야. 라고 또 자기 스스로 막 한계긋기 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. 그런 것들을 좀 경계하라는 내용이고 그런 의미로 이 책에서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정전된 거. 정전됐을 때. 저도 이게 되게 와닿는데 정전이 된 거는 뭐 어떻게 내가 할 수 없는 거지만 누구는 어떤 비상용 랜턴이나 아니면 뭐 발전기가 있는데 누구는 아무것도 없어서 못 하는 거죠. 그래서 왜 정전이 되었는가 이거를 막 따질 게 아니라 그 정전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었는가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나라고 생각해야 된다라는 그 의미가 정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. 그렇지만 정전이 일어난 이후에 누구는 그냥 가만히 뭐 불이 들어올 때까지 그냥 앉아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여기서 뭔가 뭐 랜턴을 찾고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정전이 일어날 줄 알았지라고 해서 미리 대비까지 해놓은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고 내가 대비하느냐는 내 마인드에 달렸다.
라고 이제 보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 그 제가 좀 감명 깊게 본 부분은 이런 피해자 마인드, 그러니까 피해자 코스프레 네.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나오더라고요. 네 가지인데 첫 번째가 나쁜 일이 생긴다. 그리고 그런 일이 자주 생긴다. 그리고 그런 일이 항상 나에게 관련되어 있다. 나랑 관련된 무언가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다. 그리고 마지막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. 그걸 비난할 수 있는 사람이나 네. 상황이 항상 나한테 존재하더라. 그러니까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? 나는 왜 이렇게 별로지? 나는 왜 이렇게 문제지라는 사람들, 나한테 또 사고가 터졌어라는 분들은 보면 항상 주변을 비난하고 주변 탓을 하고 주변 상황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됐다라고 말을 하는 게 있더라. 근데 저 되게 찔려요. 저 되게 찔려가지고 이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지금 네 개가 제 경험에서 있던 거라서 진짜로. 굉장히 근데 저도 찔립니다. 옛날에 있었습니다. 저는 완전 염세주의자였습니다. 말씀해 주십시오. 그래서 뭐 이렇게 운동을 하다가 축구공이 얼굴에 맞아가지고 피가 났어요. 그래서 나는 늘 이런 일이 생기지. 안 생기면 이상해. 막 항상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. 왜요? 왜? 그냥 그런 느낌? 학생 때 그랬거든요. 학생 때 늘 저는 나쁜 일이 안 생기면은 뭔가 불안했어요. 그래서 나는 항상 나쁜 일이 생기는 게 당연한 사람이다. 막 이렇게 살았었습니다. 근데 그게 어떻게 이렇게 천천히 바뀌게 되던가요? 막 책 많이 읽고 그리고 혼자서 뭔가를 해나가다 보니까 그리고 또 책에서 남 핑계 대지 마라 이런 말 하도 많이 들으니까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. 그러면서 실제로 나쁜 일들도 좀 적어지고 좋은 일도 생기고 성공도 하게 되고. 네, 맞아요. 확실히 줄어들어요. 네.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고등학교 막 중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염세주의 극에 달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강남 삼성동에서 이제 잘 못 사는 집안이었고 상대적으로 잘 사는 애들도 너무 많았고 더 열받는 거는 같이 못 살았는데 이 동네가 워낙 비싸지니까 80년대부터 너무 땅값이 막 몇천 배가 올라버리니까 같이 못 살았는데 엄청 부자가 된 집안들도 너무 많아가지고 어차피 해도 안 되는구나. 이 인생 여기 자본주의 시장은 안 된다. 부모 잘 만나고 뭐 이렇게 운 좋고 이런 사람들 아니면 다 안 되는구나라는 약간 극단적인 비관주의에 빠져 있었거든요.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 제가 바뀌더라고요. 조금씩 똑같이 책도 읽고 하면서 마인드를 좀 갖춘 다음에 제가 무언가를 시도해 봤을 때 거기서 성공을 맛봤을 때 나도 성공할 수 있구나. 내가 이거 진짜 바꿀 수 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면서부터 사람이 확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뭔가 비관주의거나 뭔가 남 탓을 하는 분들은 작은 성공 같은 것들을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성공의 경험이 좀 없어가지고 계속 또 계속 이 상황이 이어지는 것 같긴 하거든요. 뭔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아. 그렇다고 특별하게 내가 이걸 바꾸려는 어떤 노력을 하지는 또 않고 있고. 그러니까 이게 계속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저도 중간고사 때 전날 진짜 행성이 충돌해서 그냥 지구가 없었으면 좋겠다. 그냥 다 같이 망했으면 좋겠다.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어요. 공부를 안 했어가지고. 벌써 내일이 시험이네. 약간 이런 느낌. 공부를 했으면 됐지 않습니까? 이게 공부가 인생의 다도 아니고 막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근데 가끔씩 뉴스에 댓글을 보면은 행성끼리 충돌해서 지구가 없어질 거야. 멸망했으면 좋겠다. 이런 댓글들이 종종 보여요.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가 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. 저도 이제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부정적인 댓글 막 이런 것들 진짜 많고 막 다 막 망했으면 좋겠다. 한번 전쟁 나서 깔끔하게 좀 리셋하고 다시 제로부터 시작하자. 그렇게 하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그러면 본인도 죽을 수도 있는데. 근데 어차피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다 없애버리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건데 그렇게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마인드로는 성공하지 못합니다. 어차피 성공 못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원인을 나한테 두고 정전이 난 이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. 이 행동은 내 탓인 거니까.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성공한 사람과 아까 그 피해자 코스프레 인생의 차이점이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일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가능성을 낮추려면 어떻게 되는지. 그러니까 정전을 막으면 제일 좋겠지만 못 막는다면 정전 나자마자 바로 예비 발전기를 돌릴 수 있게 세팅을 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뭔가 사고를 당해도 내가 이 사고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다음번에 어떻게 막지? 어떻게 해야지 내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? 아예 안 겪을 수 있는 방법은 뭐지? 하면서 방법을 막 찾으려는 거. 이게 성공하는 사람들과의 그 차이라고 합니다.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그 경부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
보면은 안성 IC 안성유계소 이 근처에서 이 후방추돌 사고가 되게 많이 나요. 그래서 레카가 항상 옆에 서 있거든요. 네. 레카가 서 있다는 뜻은 여기는 사고가 많이 난다는 뜻이에요. 그러네. 그래서 저는 레카가 딱 보이면 차가 잘 뚫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천천히 줄여요. 네, 뒤차가 천천히 오라고. 저도 혹시 박을 수 있으니까. 네,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저 앞에서 비상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사람들이 급하게 줄이고 있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거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서 미리미리 대비하는 거죠. 아, 그렇죠. 네. 그러니까 특히 이제 운전으로 설명해 주셨지만 운전도 나는 그냥 막 이렇게 운전하고 있었는데 누가 와서 갖다 박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항상 그 방어 운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방어 운전하면서 항상 주변을 좀 보고 이게 숄더 체크도 좀 하시면서 뭔가 제가 좀 불안해 핸드폰 보고 있는 것 같아. 그러면 좀 비켜주고 맞아. 많이 떨어져주고 이런 식으로 최대한 방어 운전을 하는 게 성공으로 갈 수 있다. 이런 거라고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? 성공은 뭐 우연한 게 아니고 뭐 이게 내가 책임지고 통제한 결과다. 이거 설명 좀 해주시죠. 이거 되게 와닿는 내용인데 많은 분들이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을 했다라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뒤에 엄청난 고난들이 있었던 거죠. 있었죠. 제가 최근에 범죄도시 3편을 봤는데 거기에 초롱이라는 어떤 사람이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잘 될 것 같아요.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20년 된 배우였습니다. 그래서 그만큼 열심히 해왔고 어떤 제작진의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중요한 포지션을 한 건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20년의 그 세월이 지금의 초롱이를 만들었다 생각해요. 되게 씬 스틸러인 분입니다. 그래서 그 뭐랄까 되게 좀 그 강렬한 인상이 남는 분인데 그분이 거기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20년간의 이제 뭐 어찌 보면 배우 생활을 했던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갔다는 거죠. 근데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? 본인의 어떤 성공과 이 거대한 부를 이루신 거는 뭔가 이 나의 책임과 통제하에 있었다. 운이 아니다. 저는 운은 별로 오히려 없었던 것 같아요. 운이 없었다. 운이 없었고 제가 운이 좋았으면은 실력이다. 이런 얘기신 거죠. 진짜 저는 막 저를 통제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지하철 아끼려고 250원 탄다. 이게 어떤 다른 채널 통해서 방송이 됐는데 거기에 250원 아끼려고 그거는 오바다. 뭐 그건 말도 안 된다. 막 맞아요. 그런 댓글들이 달리더라고요. 근데 저는 250원도 되게 소중하긴 해요. 이게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일 수 있지만 이거를 절약해야 큰 돈을 더 절약할 수 있거든요. 그렇죠. 그래서 저는 그 택시만 보면 항상 기업 총수만 타는 교통수단이라는 게 항상 뇌리에 박혀있기 때문에 택시를 탄 적도 정말 몇 번이 안 돼요. 이렇게 저는 스스로를 통제한 결과가 그나마 지금 조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차도 소나타 그랜저도 안 사시고 맞죠? 최대한 통제. 그럼 언제 통제를 해제하실 겁니까? 이 통금을 언제 푸실 거예요? 통금 풀어야 되잖아요. 근데 제 목표가 다 쌓아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? 쓰고 가야지. 이렇게 도서관을 짓는 건데. 도서관. 도서관 짓는데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. 많이 들죠. 그래가지고 좀 더 아껴야 됩니다. 당분간 또 250원 아끼실 얘기를 이제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저도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래요. 아니 그런 잔돈을 왜 아낍니까? 그래서 그냥 큼직큼직한 거 아껴야 되지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절대 저축을 잘 안 해보신 분들이죠. 맞아요. 저축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. 이게 작은 돈을 못 아끼면 큰 돈이 안 아껴져요. 당연히 안 아껴집니다. 아니 내가 여기서는 막 10,000원, 20,000원을 막 쓰다가 갑자기 20만 원을 아끼려고 하면 얘는 아끼고 얘는 안 아끼고 뭐 이게 잘 안 됩니다. 사람은 되게 단순해가지고 그냥 나는 최대한 돈을 안 쓴다라고 마음을 먹어야지 그래야지 이제 같은 로직으로 이게 사람의 행동이 좀 바뀌더라고요. 저도 그랬었고 저도 옛날에 뭐 몇 번 얘기했지만 막 와이프랑 막 빵 하나 사 먹는 거 가지고 막 1,000원짜리 빵 사 먹은 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. 돈을 아껴야 되니까. 근데 그런 얘기하면은 표정이 안 좋아지세요. 왜 저래? 막 하는데 맞아. 그게 그런 걸까 쌓여야지만 사실 된다라는 거.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성공도 그 저축과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계속 쌓아 나가야 되는 거고 자기 통제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 결과만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. 뭐 로또처럼 그냥 당첨되면 바로 그 다음날 인생 바뀐 사람들처럼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고 꾸준한 어떤 그런 고생과 고통이 있었다. 개인적으로 다시 과거로 돌아가라면 가시겠습니까? 뭐 20대나 30대로 막 돌아가라. 그때 가면은 제가 만약 30대 초반으로 가면 제 온 자산을
그 비트코인을 아니 그 얘기 말고 다시 가서 고생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냐 이거죠. 별로 고생 안 하셨나 본데? 저 못 따라갈 것 같아요. 저는 진짜 그러거든요. 저는 다시 그 20대 후반 30대로 가서 네. 못 살 것 같아.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하고 살았지라는 정도로 저는 진짜 막 했거든요. 네. 네.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지 않으시고 뭔가 지금의 모습만 보시고 나도 그냥 저렇게 되고 싶다거나 아니면 쟤네 뭔가 운 좋게 됐다 네.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마인드도 좋지 않다라는 거를 이제 책에서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